네,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 이렇게 불렀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수사할 건가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대상이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종교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각이 많이 엇갈리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 활동과 교육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교사 5명이 해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해직에 대해서 이제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제 벌금형 정도를 받고 5명 가량이 선거 관여했다 이런 혐의로 해직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을 복직을 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복직이 과거에 이제 교육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들을 좀 정리하고 봉합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복직을 시키려면 그냥 임의로 복직을 시키는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특별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특별 채용이지만 공개 채용이었기 때문에 응모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친 건데 그 과정이 이제 잘못됐다고 처음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고발을 했고 이걸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도 이제 관할이긴 하니까 수사를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번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검찰에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아니라요. 공수처 내부에 설치된 공수처 규칙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럼 그 공수처 내에 있는 공소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이걸 심의하고 어떤 곳인 거예요? 여기는 좀 외부인들이긴 한데 주로 이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검찰에도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긴 하거든요.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보다는 기소심의위원회겠죠. 검찰도 저기 공소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게 있어서 좀 혼돈스럽고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 그러니까 운영된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긴 합니다만 있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법률가들로 11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결의한 투표를 통해서 공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묻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공소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검찰에 또 넘겨야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1호 사건으로 했지라고 많은 분들이 당시에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요소도 있지만 공수처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 그러니까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경찰 고위직에 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자체를 공수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검찰이 해야 하거든요.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있대. 기소는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수처가 그러면 공수처 스스로 권한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사할 수 없는 분야에 왜 수사를 했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자체가 조희연 교육감이 했던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교육계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공소를 제기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수처가 검찰을 이제 견제하는 장치로 들어섰는데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다시 검찰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면 마치 그냥 기존의 경찰이 하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공수처가 해버리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와는 좀 어긋나게.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공수처가 이거를 기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반려한다거나 추가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수처에서 이런 심의기구를 별도로 둔 이유가 아마
공수처 의견의 정당성 같은 걸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닌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냥 개인 이 정도의 의견입니다.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검찰도 쉽게 뒤집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설치된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라는 쪽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기소 의견이 냈다는 거는 이게 죄가 되는 것 같다.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러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특별채용 자체가 월권이다.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을 했거든요. 직권남용은. 그건 뭐냐면 그 과정에 이 채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과정에서 배제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리행사,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5명만을 선임할 뽑을 수 있도록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시험 정보 같은 것들을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한 게 아니냐. 공개 채용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그 해직된 교사들만 뽑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이 지원을 했고 결과는 사실 5명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 채용의 형식을 취했지만 처음부터 5명이라고 하는 부당하게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부당하게 해직당했던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절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찌됐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공개 채용을 했으니까 5명만을 선발한 건 잘못됐다고 볼 것이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도 교육감 측에서는 그 진행 중에 있어서 인사재량권자이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킨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이 교육감의 인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장도 지금 기소 의견으로 의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각이 좀 있나 봐요.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묶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은 객관적으로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심사위원들에게 뭔가 이 5명 채용해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들이 특별하게 불리한 어떤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였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공수처 쪽에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의결 내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원래 결과만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의 의견서와 제출된 서류들을 가지고 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희연 교육감이나 비서실장의 변호인들도 의견서를 냈지만 이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개된 절차도 당연히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조희연 교육감 측의 반론이 충분히 제시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수사하면서 냈던 의견서들이 있고 그것도 같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서라는 건 결국에는 공수처 검사가 그 의견서를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이라고 친다면 양쪽이 다 참가를 해서 재판과 유사하게 본다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반론도 들어보고 해명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수처 검사 쪽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과타부타 공개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게 조희연 교육감 측의 입장이죠. 그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의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수처 측에서만 공수처 측의 자료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뭔가 의견서를 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공수처 검사가 그거를 반영한 최종 결론을 냈을 것이고 그 결론에 기초를 해서 공수처가 심사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검사가 모든 자료를 모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라고 내지만 재판장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불러서 네. 그때도 또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네.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는 공소심의 재개최 요청서를 접수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요구고 입장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글쎄 뭐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게요. 네. 애초에 만약에 공소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어떤 목적 중에는 분명히 이 공수처 쪽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이 상황은 정당화하는데 뭔가 절차상 흠결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공수처 의견을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을 해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검찰에서 혹시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또 난망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반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기소를 한다면 예를 들어 7호, 8호 같은 경우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총장 시절에 재임 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직접 기소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2부 정치와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한 여야 잠정 합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